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자분께서 약간 지연이 지어서 조금 늦어지실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검찰 역사와 국민의 심판대에서다 세계 각국 검찰개혁의 역사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기상 원실 비서관 노미상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오늘 간담회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님이 주최해 주셨습니다. 다만 최기상 의원님께서 당 지도부 일정으로 인해 조금 늦게 참석하실 예정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년 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간담회는 검찰 역사를 되짚어보고 세계 각국의 검찰개혁 사례에서 우리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검찰 역사와 국민의 심판대에 서다라고 하는 토론회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냥 공부하러 왔는데요. 예, 인사말을 다른 의원님들 안 오시고 인사말을 하라고 해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검찰개혁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적인 과제인 것 같고요.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이제 이미 정해진 일인데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더 이상 이제 국민의 어떤 권리를 잘 보장하면서도 권력의 집중이나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국회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부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간담회 강연자와 토론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박용영 기자님은 96년부터 한겨레에서 근무해오신 베테랑 기자이자 뉴욕주 변호사이십니다. 사회부장과 정치부장을 거쳐 제25대 편집국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한겨레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최근 기획연재 검찰을 묻다 시리즈를 통해 검찰 권력 집중의 폐해를 역사적으로 조명하여 올해 5월 한국기자협회와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가 공동 수여하는 기자의 혼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정당화 위반, 검찰의 세계 검찰 등 저서를 펴내셨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님은 법학 박사이자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하셨고 현재는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박용현 기자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김기상 의원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김윤 의원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 출판한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책에 담지 못했던 내용 얘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78년 만에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1년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죠. 또 앞으로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어떤 세세한 절차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지금은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밖에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꼭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또 혹은 또 실행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 78년 만에 사라지게 된 검찰청 그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그 출발의 풍경이 어땠는지 한번 엄상석 검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엄상석 이분은 이제 일제시대 때 검사가 됐고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지에 계속 검사하면서 대검찰청 검사까지 지냈고요. 그 이후에는 국회의원을 지낸 분인데 미군정지 동안은 검사 활동을 하다가 정부가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가 수립되니까 그때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검사 노릇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민족에게 지은 죄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차원에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그 우리나라 초기에 형사사법 제도를 만드는 입법 과정에서 깊이 관여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역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어떤 충심 이런 것들은 매우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중심의 이론적인 수사 체계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계속 입법 활동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형사사법의 민주화라는 부분을 놓치지 않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1948년에 이제 검찰청법 제정으로 검찰이 생겼지만 세세한 경찰과의 관계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되면서 공식화됐는데요. 그 제정 입법 과정에서 물론 이제 검찰 중심의 체계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 틀인데요. 다만 몇 가지 그 재정 신청 일종의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인 재정 신청 제도를 일부 도입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점 때문에 검찰의 눈밖에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당시에 집권 여당과도 대립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관건 이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뒤에 관건 선거가 이루어져서 이 형사소송법을 주도했던 그 법사위원들이 대부분 낙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검찰 중심의 수사책을 만들면서 그 폐해로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검찰이 그 여당 선거사범은 불문에 붙이고 야당 측만 빠짐없이 적발하는 패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그것이 본인한테 갔던 거죠. 이분과 이제 선거에서 맞붙었던 여당 후보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선거 방해라든지 그 당시 테러 같은 것도 많았죠.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상대 후보는 전혀 기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엄상석 후보만 억울하게 기소가 되면서 자신이 우려했던 검찰이 정치 도구가 되는 그런 것들을 또 직접 겪게 된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책에서 그래서 이러한 검찰의 모습을 번견화라고 이제 했는데 당시 이제 오래전 때문에 한자말을 많이 써서 번견이 이제 집 지키는 개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검찰이 개가 됐다. 검찰을 개에 비유하는 게 요즘은 아주 일상적이지만 아무튼 이분이 검찰을 개에 비유하는 시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는 사실 이제 일제 군국주의 말기에 본격화된 체제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 일본은 경찰이 셌죠. 우리도 일제 시대 때 순사가 제일 무섭다든지 이런 경찰이 권력이 강했는데 일제 말기 군국주의 말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상 통제라든지 치안유지법 이런 어떤 악법들을 만들고 전시 동원 체제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이런 어떤 사회 전반을 어떤 전체주의화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른바 뭐 사상통제 이런 것들을 검찰이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검찰 중심으로 검찰의 권한이 커지고 이런 체제가 일본 군국주의 말기에 구축이 됐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일제를 통해서 그대로 들어왔고 그것이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 틀이 되는 그런 어떤 좀 비극적인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체제는 일본의 검찰 관료들이 가장 희구했던 바랬던 어떤 구조인데 그것이 정작 이제 일본이 패전한 뒤에 미군 정기를 통해서 일본 자체는 오히려 좀 여러 가지 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힘이란 검찰 중심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완화되고 미국식의 어떤 그런 제도들도 많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이제 일본은 한번 개혁하는 과정을 그나마 겪었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지 못하고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엄상석 검사 국회의원이 그 형사소송법 그 초안에 대한 골청에서 했던 말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언론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유명한 말이고요. 기소권만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인데 수사 권한까지 더하게 되니 이것을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 역시 경찰도 상당한 권한이 있었고 많은 또 일제 시대 때 일제에 복무했던 그런 경찰들이 그대로 조직이 이어지면서 인물과 조직이 이어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또 전투로 맡기면 경찰 파쇼라는 것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당시 상황으로서는 검찰 파쇼보다는 경찰 파쇼의 경우에 더 쓸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그 검찰 중심의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이런 체제를 자기도 선호하게 됐다. 그러나 장래에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게 1954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로부터 지금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죠. 조만간이라고 당시는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한경만 검찰총장은 여기에 반대하면서 100년 후라면 모를까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100년은 안 돼서 이런 일이 현실화되게 된 점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수사 기소 분리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좀 뭐 역사적 영역이나 왜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이 영국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원래 검찰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없고 경찰이 수사 기소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972년에 맥스웰 컴플리트라는 사람이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무지막지하게 수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당시 영국 경찰이 학습장에 잘 읽고 쓰지 못한 이런 아이들 포함해서 청소년 4명을 그 범인으로 애들이 이제 방화 살인이었는데 이 청소년들이 그 근방에서 불장난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들이 범인이다 해가지고 강압 수사를 하고 보호자도 없이 취조하고 해서 자백을 받고 해서 억울한 목사를 한 것이 나중에 75년에 제도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무죄 석방이 됐는데 이 사건 뿐만 아니었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79년에 왕립 형사절차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돼서 형사사법 체제를 한번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국 86년에 이제 기소청을 창설했는데 이제 이게 영국에서는 검찰이 처음 생긴 겁니다. 물론 당시에 경찰은 많이 반발했죠. 지금 똑같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면 검찰이 반발하듯이 당시 영국 경찰도 반발을 했는데 거의 굴하지 않고 영국 의회에서 계속 밀어붙였고 이 이후에도 맨 처음에 기소청을 창설할 때는 경찰의 권한을 기소에 대한 권한을 완전히 뺏지는 못하고 좀 부분적으로
나눠받는 식으로 비슷하게 했는데 나중에 다시 2차 개혁을 통해서 경찰은 기소에 아예 관여하지 못하도록 더 확실한 개혁을 또 2차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는 식으로 한국에서는 법정 개혁이 이루어졌고요. 전통을 중시하는 나라인데 외국이 150년간 이어지던 경찰의 수사기소 전담 그런 제도를 과감하게 바꿨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경찰 제도라는 게 우리는 어떤 고정된 것이라고 마치 경찰 제도는 원래 이런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경찰 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살짝뿐만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제도이고 국민의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맨 처음 나온 거는 프랑스 혁명에서 혁명기에서 그런 제도들이 시작이 나오고 결국 1888년 나폴레옹 당시 시제법에서 형사소송법이죠. 거기에서 소추 수사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거기서 이제 명확히 세워지게 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사건은 내심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사는 어떤 사건,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을 내심판사한테 넘기고 내심판사라는 어떤 중립적인 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뒤에 그걸 토대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예전에는 소추 수사 재판을 한 사람, 즉 이제 법관이 모두 담당하는 그러한 체제였습니다. 유럽에서요. 그래서 법관이 뭐 직접 취조도 하고 나중에 판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권 침해라든지 또 뭐 자의적인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소추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기소해서 처벌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사는 실제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는 과정이고 재판은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건데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대립하는 위치인 거죠.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고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일종의 싸움의 당사자인데 한쪽 싸움의 당사자한테 수사권이라는 걸 줘버리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수사를 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한테 유리한 거는 빼버리거나 눈감아버리고 이런 불공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객관적인 검사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맡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소추 수사 재판 분리의 그 어떤 배경에 있는 원리였죠. 그래서 당시에도 효율성, 수사의 효율성이나 범죄 대응의 어떤 신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소추와 그 수사를 분리하면 안 된다. 검사가 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수가 그 수사기소권을 다 주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패권이 나오게 된다. 그런 점에서 그런 앞서의 그런 의견들이 기각되고 이런 세 개의 과정을 분리하는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는 저 틀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발전문에는 뭐 장황하게 써놨는데 좀 뭐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 수사기소 기관을 분리한다고 해서 그 수사기소 분리가 완전히 되는 건 아니겠죠. 지금 많이 이제 논쟁이 되고 있지만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논쟁이 앞으로 이어지겠지만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보안수사권이라는 형태로 가도 그러니까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인정된다면 저는 수사 기소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기소권을 함께 가짐으로 인한 폐해가 보안 수사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안 수사를 제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범위를 제한한다거나 뭐 대상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것이 사실 간단한 법조문으로 그걸 제한하기가 상당히 모호할 수가 있고 그 법문을 피해서 얼마든지 그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검수완박대 등 이런 말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또 확장했던 그런 행태도 우리가 보아왔고요. 그래서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할 때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인물을 가정하고 그런 것이 바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보안수사권이 있을 때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거칠지만 이렇게 한번 네 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나쁜 경찰과 좋은 검사일 경우, 일단은 경찰이 과잉 수사나 표적 수사를 했을 때, 이때 보안 수사권이 없더라도 검사가 좋은 검사라면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 자체로 이를 견제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됐던 그 싱크홀 사건 있죠. 80대 노인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싱크홀 앞에 땅이 꺼졌는데 거기서 결국 거기 빠져서 동승하던 부인이 이제 사망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운전한 분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죠. 그거는 검찰이 그냥 기소 안 하면 됩니다. 이거는 기소할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안 하면 되는데 그걸 검찰이 또 기소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그게 다시 논란이 되면서 지금 검찰이 그걸 다시 취소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런 것들은 견제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나쁜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 부분이 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럴 때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직접 보안 수사하지 않더라도 요구를 함으로써 얼마든지 또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법도 그렇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 앞으로 개정 방향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사에게 수사관 교체, 만약에 수사관이 보안 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법 왜곡죄라는 것을 또 신설해서 그런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함부로 저런 봐주기 수사나 사건 덮기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일본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이 없더라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좋은 경찰, 나쁜 검사 시나리오인데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제 이건 처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과잉 수사, 표적 기소를 할 경우 이런 경우에 보안 수사권이 있다면 검사가 당연히 악용하겠죠. 검찰에서 무혐의를 처분했지만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의도대로 어떤 과잉 표적 수사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성남 FC 사건 이재명 대통령 기소된 그런 것들 경찰은 무혐의로 송치했는데 그 검찰에서 보안 수사라는 걸 통해서 거의 완전히 새로 수사를 해서 사실 법리적으로 기소할 제가 볼 때는 기소할 가치가 없는 사건인데 이런 걸 기소했던 사례도 있는 거고요. 또 경찰은 이 사람 이제 처벌해야 된다. 열심히 수사해봤더니 충분히 혐의가 있다. 그래서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는데 검사가 의도를 가지고 봐주려고 할 때 이럴 때도 보안 수사권이 있으면 악용할 수 있죠. 보안 수사를 통해서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막 문제 삼아서 빼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그 피의자에게 유리한 뭐 이런 것들만 열심히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기소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김학의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시나리오를 봤을 때 보안 수사권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번의 이런 폐해들이 보안 수사권이 없음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본의 폐해보다 저는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없애고 대신에 일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은 그런 보안 장치, 견제 장치 또 뭐 저 이상의 또 더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만들어 나감으로써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외국 영국뿐만이 아니라 외국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데에서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거의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경찰을 통해서 혹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심 판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검사는 그 수사 과정을 감시하고 나중에 객관적 입장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정상적인 검찰로 가야 된다. 무엇보다 지금 그 검찰이 보안수사권 지금 있는 보안수사권 혹은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공정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한 거죠. 이것이 불식되지 않는 한 보안수사권은 어떤 디테일을 통한 왜곡, 어떤 과거로의 회귀, 그런 숨은 악마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준 게 9월 22일 법사위에서 진행된 입법청문회에서 저 검사 등등이 보여준 태도라고 봅니다. 저걸 보면서 언제 어떤 검찰에게 어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남용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줄 경우 그런 지금까지 같은 경륜 검찰이 언제 대상할지 모른다. 그런 것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그렇고요. 근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과연 그러면 뭐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객관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될까? 또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도 그 권한을 가지고 또 뭔가 어떤 사건을 왜곡하고 그 사건을 또 자기들의 어떤 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이 결국은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객관 의무를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객관 의무라는 것은 검사가 어떻게든 그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데 집착하지 않고 재판관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의무인데요. 외국에서는 다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브래디 대 메릴랜드라는 사건을 통해서 연방 대법원이 원칙을 세웠는데요. 한 공범이 자백을 했습니다. 사실 나 혼자 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억울하게 기소돼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쪽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검사가.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제 드러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공개해야 된다, 무조건. 이런 원칙을 해서 브래디 원칙이라고 미국에서 확고하게 굳어진 법인데요. 우리나라도 뭐 이런 비슷한 여러 가지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를 알고도 감춘 검사가 그런 사건들이 드러난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개인적 손해배상 이런 정도 차원에 머물고 있죠. 그에 대한 대응이.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징계를 하거나 강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는 아예 법으로 규정돼 있고 또 거기다 한 가지 더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그걸 알게 되면 공개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조사해야 된다라고 능동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에는 검사가 이제 재판 맨 마지막에 이제 구형하지 않습니까? 구형 전에 논고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쭉 그 사건을 설명하고 이러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강력히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걸 쭉 이제 그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도 같이 진술하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 근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벌받는 게 억울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검사들이 한 번 정도씩은 무죄를 구형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날 때쯤 되니까 재판 중에 나온 증인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 사람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검사가. 그럴 경우에 우리 검사들은 뭐 그냥 뭐 무시하지만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아예 무죄를 구형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뭐 대비해 보자면 현재 나라 슈퍼 사건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 청소년들이 범인으로 잡혔던 건데요. 그 삼례 나라 슈퍼라는 곳에서 어떤 노인이 살해당했는데 그거를 이제 3인조 강도라고 해서 당시 18살, 20살이었던 저분들이 범인으로 몰려서 역시 강압수사 끝에 거짓 자백을 받고 복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부격하는 중에 진범이 잡힌 겁니다. 진범이 잡혀서 진범이 자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묻어버렸죠. 그래가지고 복사를 계속 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고 재심을 받아서 무죄가 나는데 1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입니다. 검찰의 객관 의무를 완전히 무시한 팽개쳐버린 그런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도 이 객관 의무에 대해서 말씀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통령이 당시에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가지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나라가 왜 이렇게 잔인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정성호 법무장관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해서 2심에서 다시 무죄가 받는 게 95%가량이라고 5%가량은 비록 유죄를 받았을지 몰라도 95%의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 고통을 겪어야 됐고 2심에서 무죄받고 대법원에서 무죄받는 경우 비율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검찰이 어떤 공정한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내가 기소했으니까 이건 유죄야. 그러니까 판사가 무죄? 그러면 다시 항소 이런 어떤 그런 오기랄까요, 오만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객관 의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객관성을 잃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걸 실효성 있게 응징할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또 하나 우리 검찰 개혁의 어떤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사 응징이 우리는 너무 어렵죠. 징계도 어렵고 처벌도 어렵고 답답한 부분인데 그래서 외국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미국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미국판 윤석열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앤드류 토머스라고 애리조나주 메리코파 카운티라는 곳에 검사 우리가는 검사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검사 장인 겁니다. 근데 그 메리코파 카운티에 상당히 큰
행정당이죠. 근데 거기에 검찰청의 시장이니까 검찰당이 생기고 2004년에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카운티의 정부 쪽 사람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쪽에서 견제를 좀 하고 이 사람의 권한을 좀 줄이려고 하고 뭐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앙심을 품고 그 정부 인사, 그러니까 그 카운티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대적인 수사를 벌입니다. 근데 그 수사한 것들이 뭐 딱히 어떤 뚜렷한 혐의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증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풍문들을 가지고 계속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때 봐왔던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하고 무죄가 나면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해서 또 기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카운티 전체를 아주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문제는 그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인데요. 결국 법원에서 이 사람이 기소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보복성 기소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변호사 단체나 이런 곳에서 징계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일고 하니까 애리조나주 대법원에서 독립적인 조사관을 임명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미국은 그 검사도 이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똑같이 법률가 법조인이라는 하나의 직역으로 보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징계도 법원이 담당합니다. 법원이 징계 결정, 징계 소송,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징계 요청이 오면 법원에서 판결로서 징계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독립적인 조사관까지 임명해서 조사를 벌인 결과 33가지 혐의가 드러나서 징계를 청구했고 이걸 또 이제 징계 심사단에서 이제 또 이거 심사를 하는 그런 또 제도가 있는 겁니다. 징계 심사단도 보니까 일반 시민도 참여하는 판사 1명, 변호사 1명, 일반 시민 1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한 결과 이제 변호사 자격 박탈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변호사 자격 박탈은 징계 중에 가장 높은 수위죠. 그래서 그런 징계가 나왔고 이 토머스 검사는 결국 검사장직을 그만두고 물러나고 다시 주 검찰총장 이런 데 이제 선거에 출마했는데 당연히 계속 떨어졌죠. 미국에서도 검사는 상당히 권한이 막강한데 이런 걸 사유하고 남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걸 제지하는, 응징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적극적인 조사를 벌이고 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심사단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흥미로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검사 탄핵이 대통령 탄핵보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근래 들어서 4건의 검사 탄핵 소추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무죄가 나니까 구속 기소를 했던 안동환 검사라든지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또 리조트 접대, 천안 마약 사건 수사부 이런 의혹을 받는 이정석 검사, 또 고발 사주에 연루됐던 손준성 검사 모두 탄핵이 시작됐죠. 그리고 여러 가지 100만 원 rum살롱 100만 원 접대 이런 연루했던 검사들도 제대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고 이런 일들도 많이 우리가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분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에 대한 어떤 징계나 응징의 메커니즘을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걸로 프랑스 검사 징계 제도를 잠시 말씀드리면 프랑스에서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최고 사법관 회의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 검사 또 판사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판사,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담당합니다. 15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검찰 내부 인사는 6명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일반 시민들도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법조인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중에 6명은 대통령이 2명, 그러니까 의회, 상하원 의회가 2명씩 해서 6명을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그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이를테면 법관 평가를 하거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데 국회에서 추천을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면 삼권 분립 위반이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검사 인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검사 인사를 하는 기관에 대통령 의회가 지명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법부라는 거는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을 거치지 않는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조직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출된 사람들이 여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판사 인사하고 검사 인사하는 저 최고 사법관회의에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판사나 검사는 한 6명, 그러니까 전체 중에 일부만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저기에 들어가는 내부 인사도 검찰총장이 지목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검사들이 투표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직급별로 투표를 해서 대표를 뽑아서 저기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차원의 민주주의 또 조직 내에서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런 식으로 제도는 되어 있고, 그리고 2008년에 헌법을 개정했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일반인도 징계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나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피고인, 피의자, 증인 이런 일반인들도 저 최고사법관회의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법권의 남용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를 확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징계 신문 과정도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우리는 뭐 검사 징계위원회 같은 거 열리면 철저히 비공개고 거기 들어갔던 징계위원들도 나와서 언론에 함부로 얘기도 못합니다. 무서워서. 하지만 저기는 신문 과정 자체가 공개되기 때문에 결론도 투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신문 과정이 공개됐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드러났는데 뭐 그거를 지배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법 왜곡죄라는 걸 통해서 좀 강력한 처벌 장치를 만드는 건데요. 독일 형법에 있는 법 왜곡죄 조항입니다. 일반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사형을 합니다. 지비현 판사처럼 판결하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은 독일이 통일되면서 이제 통일되기 이전에도 나치 시대나 아니면 동독 공산 체제에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저질렀던 이런 판검사들을 처벌하는 게 사실은 주된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 프라이브루크 검찰청 검사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 자백했는데도 불기소하고 징후가 분명한데도 계속 미루고 이런 행태를 보이다가 결국 기소가 돼서 유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독일 또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도 이런 유사한 법이 있다고 하고요. 다른 나라들도 직권남용죄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뭔가 강력한 처벌 수단을 만들어 놓는다면 함부로 법을 왜곡하는 일이 그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어떤 뭉친 거대한 2,000 몇백 명의 검사들이 한 명의
지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러한 어떤 검찰 조직이라는 어떤 그것이 조직이 하나로 뭉침으로써 거기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믿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개입도 하고 어떤 사건을 왜곡하기도 하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만약 그렇지 않고 분권화되어 있다면 서로 견제할 수 내부에서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런 일은 함부로 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 사람은 불가리아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인데요. 아무튼 불가리아가 우리나라 좀 비슷한가 봅니다.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거의 없고 검찰총장이 마음먹고 뭔가 일을 저질렀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직 불가리아 검찰총장들이 한 말입니다. 내 위에 있는 건 신뿔이다. 나는 신의 도구다. 저 정도로 막 오만해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 사실 어떤 이런 거는 후진국형 제도가 아닌가. 미국 그러나 선진국들 보면 미국은 어쨌든 연방제 국가니까 연방검찰과 주검찰을 이원화가 돼 있고 서로 관할이 중첩되기도 합니다. 어떤 행위가 연방법 위반이기도 하고 주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방검찰이 봐준다 그러면 주검찰이 처벌하기도 하고 주검찰이 봐주면 연방검찰이 개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중첩됨으로써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주 차원에서는 주검찰총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카운티 검사장 이런 게 각각 선출직이 선거를 뽑기 때문에 상하 지휘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의 검찰청은 다 독립된 자치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계 질서를 통해서 사건을 왜곡하거나 이러기가 힘들 것이다. 아까 그 토머스 같은 그런 이상한 검사장이 나오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또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또 응징하게 되고 독일 같은 경우도 역시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연방과 주검찰이 이원화되어 있고요. 일반 사건은 주검찰이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독일 안에 16개의 검찰 조직이 있는 셈입니다. 주별로.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해서 재밌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데 한 주에 대검찰청이 2~3개 있는 구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독일이 원체 옛날에 작은 소규모 어떤 연방국가가 나뉘어 있다가 통일됐기 때문에 그 옛날에 작은 소국들의 그 전통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검찰이 어떤 한 명의 검찰총장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구조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사례를 소개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는 검찰총장이 있는데 검찰총장은 지휘권이 없고요. 그 수사에는 수사나 이런 기소에는 관여를 안 하고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 항소 2심에서 유죄가 나서 항소에 상고해가지고 대법원에 온 사건들, 그 사건들 공판에만 관여한다. 거의 어떤 권한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35개의 고등검찰청이 있는데 이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사실상 그 휘하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검찰총장이 35명인 셈인 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이 고등검찰청장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역시 어떤 단일한 검찰 조직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여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검찰 조직 내부도 좀 권한을 분산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최근 검찰 헌법에 검찰총장이 등장하니까 검찰청 없애는 거는 위헌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헌법에 검찰총장이 등장하는 거는 국무회 검찰총장이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라 이걸 위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그 외에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과 어떤 권한을 가질 거냐에 대해서는 헌법에서는 아무 규정이 없고 그건 법률로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공수처 수장이 되겠죠. 공수처 수장의 권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과정은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배심제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일본의 검찰 심사회 이거는 이제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에만 이제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검찰이 봐주기 했다라고 의심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이게 이제 미군 정기에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인데요. 당시에 일본 검찰 관료들이나 법무 관료들은 일본인은 민도가 너무 낮아서 이런 식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군 정이 강하게 요구해서 도입된 것이고 그 이후에 2009년에는 일본 자체적으로도 검찰 심사회 제도를 개선해서 그 전에는 완전한 검찰 심사회가 기소해야 된다라고 해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때 2009년부터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걸 통해서 실제 유죄 검찰이 불기소했으나 결국은 기소하게 만들어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이런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사가 어떤 검찰권 행사 나아가서 판결, 법원의 판결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사법개혁에서도 그런 근본적인 국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민도가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네, 좋은 강연해주신 박영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주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토론을 맡아주신 김대그 연구원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원정치연구원의 김대기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시대 가장 뜨거운 주제인 검찰제도 개혁 이유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해주신 최기상 의원님과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세계 각국 검찰개혁 역사를 정리하시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을 이끌어주신 저자 박영영 한겨레 기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막 출간된 저자의 검찰의 세계 검찰을 통해서 검찰 제도를 필수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내내 교과서나 논문을 읽는 것과는 다른 한층 입체적이고 생생한 지적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 검찰에 대해 품었을 법한 질문들을 통해서 검찰 제도의 역사와 주요 부분의 검찰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 제도의 현재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검찰 제도의 기원과 비교법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저자의 방대한 지식과 해박한 법리에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정작 한편으로는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오히려 저자가 검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지적한 데 그치지 않고 가능한 제도로 평가하는 것과 여러 대안을 폭넓게 보여주면서 검찰 제도 본연의 기능과 여건에 충실한 것을 강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지적하는 것처럼 검찰 상식이 우리 시대 필수 교양이 되어버린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검찰의 높은 문제점을 윤석열의 집권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확인하면서 그렇지만 13 친일 쿠데타를 통해 극적으로 확인한 것 또한 우리 시대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역사적 경험이자 기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지금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냉엄한 역사적 순간에 서 있습니다.
막스가 불본업하게 그 불매를 스타일에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으며 한 번은 비극이지만 두 번은 희극이다 라고 강조한 부분을 떠올려보는데요. 역사를 비극에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노력이 희화화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의 결연한 의지가 굳건한 제도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장관 소속국청을 신설하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4개월 전 민주당의 여러 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중수청과 공수청 설치는 공권력부터 1년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1년 안에 이번 세세번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제기되는 여러 쟁점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또 이 시점에서 이체를 이용한 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자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책과 발제물의 기회는 동일하지만 특히 발제물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앞으로 검찰 개혁을 원칙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에 천착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시는데요. 저도 작년에 검찰 개혁 과정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1년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일지 또 1년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보다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발제물과 책은 공소청이 객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검사 징계 탄핵 구제 개선, 국제 신설, 또 검찰총장 1인 지배체제가 아닌 검찰 내부의 권한 분산과 민족 조직 구조 및 기소권의 분산,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등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관련해서 앞으로의 상대적 논의를 위해서 몇 가지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토론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보안수사 문제입니다. 사실 보안수사 자체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문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제기된 주장인데 일종의 프레임일 수도 있지만 이는 귀담아들을 부분으로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안수사 문제는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 쟁점이 누가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결국 보안수사의 허용 여부가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주체를 책임있게 설정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발제물은 먼저 수사기소의 엄격한 분리를 전제로 공소청이 직접 보안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검사의 직접적인 보안수사를 통해 수사의 방향과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저 또한 보안수사가 필요하면 현행처럼 이를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더라도 보안수사 요구만으로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면서 나아가 검경의 협력 체계를 실천하는 방식, 예컨대 검사가 경찰관자에 파견돼서 법리를 검토하고 공소 제기 등에 필요한 증거 보완을 요청하거나 증거 능력 판정에 대한 기본과 협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거나 팁스에 대한 협력적 운영을 통해서 그런 우려가 부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설될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나 넓다. 여러 범죄를 막론한다는 면에서는 사실 검찰의 중수부처럼 수사 권력의 운화형이 우려되어 있는 지적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듣고시고요. 객관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객관 의무 관련해서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판례도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여러 의무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합니다. 이처럼 법률에서 중요하고 판례를 통해 검사의 객관 의무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아가 현 객관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독재 문제입니다. 책에서 강조한 것처럼 기존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대북 행위를 처벌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책에서 소개한 것처럼 법 왜곡죄를 독일에서도 지난 15년간 73건의 관련 재판이 있었고 56명이 무죄判을 받으면서 그중 실형 정도는 고작 3명에 불과합니다. 요건에 이 법이 필요성 있게 운용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법 왜곡죄가 갖고 있는 좀 한계, 좀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적인 문제들 예컨대 문헌이 추상적일 수 있다. 또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 수가 있다. 또는 기소나 재판 주체가 객체가 되는 것은 이해 충돌을 한다. 같은 의견을 차치하고라도
이 법이 실효적이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물론 꼭 실효성이 없더라도 이 법이 갖고 있는 존재 자체가 성질성을 띠면서 실효성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방안들에 대한 농담을 느끼고 싶고요.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검찰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 문제를 소개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검사 영장 청구권은 제3공화국 때 개헌을 통해 처음 도입됐고 특히 유신 헌법하에서 더 강력한 방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검사 영장 청구권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강제 수사에 있어서는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지금처럼 수사 기소가 분리되고 수사에 대한 권력이 더 한층 강화된 시점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검사장 직선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제도적인 대안으로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발제를 해서 강조하지 않지만 책에서는 상당 부분 상고를 통한 검사장 선출과 소환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직접적인 시민 통제, 특히 민족 통제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면서도 검찰이 정파적으로 변질되거나 필요중에 편성한 정치 검찰이 본격적으로 탄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 선출제와 관련해서는 검사장뿐만 아니라 법관에 대한 선출도 많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긴 한데요. 이런 책에서는 검사 선출의 장단점을 비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저자의 생각을 들어주고 싶고요. 사실 발전을 담지 않았지만 좀 조심스러운 주제라서 제가 따로 질문을 주실 것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사 기소에 분리되는 원칙에 완전히 무관하지만 공수처 같은 경우는 수사통합 기소권을 현재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 설계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적이 있는 것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의 운영에 대해서 저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아가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니 우리 현대사에서 검찰개혁이 화두가 아닌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시대의 검찰개혁에 성공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는 시기도 큽니다. 그렇다면 이번 검찰개혁을 성공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이 되는데요. 도대체 개혁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나름의 가능한 요건이 개혁의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가능성 측면인데요. 시대가 당면한 모습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당성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절차적으로 합헌적이어야 되고 또 민주적으로 국민의 다수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확실성과 신속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호한 의지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인데요. 합리적이고 효능감 있는 대안이 있어야지만 개혁이 안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장면 방향도 분명하고 의지 또한 단호하고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대안 또한 충분히 합리적이고 효능감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개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자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개혁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고 싶은데요. 그런데 현재 개혁의 전제이자 과정적 목적이라고 쓰는 수사기소의 분리도 사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큰 상위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고 견제와 균형의 것도 견제 균형이라는 원리도 사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인 개념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먼저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늘 반성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신문에 썼던 글을 잠깐 인용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유리한 입장에 서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세 그리고 늘 가능성을 열어주고 성찰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유롭게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의견을 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 중구 성동구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최계상 의원님하고는 워낙 가깝게 잘 지내고 또 법조계 출신으로서
이런 강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 박용현 위원님은 저 고등학교 때 같은 반 했습니다. 거의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몇십 년 전에 활동했던 그 모습인데 오늘 이 발표문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우리가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조선의 시대를 보면 사관원과 사업부가 있었잖아요. 오늘날 얘기하면 사원부가 검찰이고 사관원이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찰의 기능하고 탄핵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관원도 검찰에 대한 탄핵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사실은 이 검찰의 사원부의 이 역할들이 비대해진 가운데 사관원의 역할이 사실은 미비했어요. 견제와 균형을 하고 그 기능들을 하면서 제도적 제안들을 마련해 주는 것들이 리드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출발 선상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용현 국장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들을 쭉 해오면서 제도적 기반들을 만드는 역할에 입법부도 있지만 언론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그 기능을 담당해왔고요. 저는 이제 민주주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과잉과 결핍인데 결핍은 채워주는 거고 과잉은 빼주는 게 이제 맞다는 건데 우리나라 권력기관들이 역대 민주화 정부 들어서면서 민주화가 됐을 때 첫 번째의 그 개혁은 뭐였냐면 국정원과 경찰이었어요. 국정원과 경찰을 하면서 노태우 정부 들어오면서 검찰이 더욱더 비대화되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민주화와 더불어서 검찰이 더욱더 비대화하는 과정이 됐고 그 기능을 권력기관이 모든 것을 다 흡입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오늘날의 이제 공룡과 같은 검찰 조직이 된 건데 전 차면 또 기운 것처럼 검찰의 모든 민낯이 윤석열이 그렇게 내란을 하면서 모든 권력기관의 어두운 그림자가 세상에 다 밝혀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시대의 소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다시 언론에서 지금 약간의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좀 이끄는 언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는 그런 언론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공격 지형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의 대전환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오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 양성하고 어떤 토지개혁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라의 어떤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서 잘못된 틀을 하나 만든 게 이제 검찰이었던 것이죠. 그 제도에 대한 것을 이제 엄상섭 검사를 통해서 우리 박영민 국장님 잘 예시를 들었던데 그러면서 이게 한 몇십 년, 60, 70년 흘러간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제도적인 새로운 틀을 만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국정원, 경찰 뭐 이런 것만 보다가 이제는 전담적으로 보는 거예요. 감사원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민주화 더불어서 독립과 중립의 개념을 헷갈려하는 거예요. 권력기관들이 독립을 해놓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형태가 되는데 원래 독립이라고 하는 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중립을 지켜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금은 독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새로 나가야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잘 지적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수사 보안권의 문제 그다음에 뭐 있죠? 검찰총장이 과연 1인 지배가 해야 되는 거냐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용현 국장님이 정확한 것을 좀 지적했다고 보고 우리 최기상 의원님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도적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흔들린다. 이게 그 윤석열 같은 괴물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번에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년 동안이 1년이 금방 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원내수 갈 때도 우리 최 기사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모든 걸 다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좀 추진하는 그것이 가야 되는 것이지 조금 딜레이 시키고 또 어떻게 또 여러 지형들 보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대적 소명을 해결하지 못한 정권, 시대 정신을 해결하지 못한 정권 위기에 바로 봉착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그리고 저희 정치권에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이에나들이 많아요. 그 틈새에 들어서 물어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틈새 시장을 둬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이 검찰개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의 심판대에 섰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하고 잘 만들어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우리 박영훈 국장이 훌륭한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오늘 간담회를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그럼 질문하려고요. 우리 국장님께. 저는 예전부터 검찰개혁은 결국은 법원개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수사는 재판으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또 검찰의 무자비한 권력이 결국은 영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검찰개혁과 더불어 진행될 법원개혁의 내용에 관해서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을 자유롭게 하는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억압받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찰과 검찰, 국정원, 나아가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에 있는 수많은 자유를 무한껏 누려야 되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회 곳곳에 공기에 흘러있는 나쁜 기운을 이번에 검찰개혁을 통해서 좀 없애는 게 국민 개개인이나 기업들이 활동하는 부분이나 대한민국의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자분께서 질문을 던져주신 것처럼 오늘 강연을 해주신 박용현 논설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신다면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의견이 뭐 하나의 정답은 아닐 테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말씀드리면 중수청의 어떤 수사 범위가 넓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수사 권력화해서 원활명될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공소청에 대한 견제 방안뿐만이 아니라 중수청 또 경찰 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견제 장치도 앞으로 1년 동안 잘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의 이제 비대화와 또 하나는 그 반대의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관할을 좀 겹치게 해놓음으로써 서로 견제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미국에서 연방검찰이 안 하면 주검찰이 하고 주검찰이 덮으면 연방검찰이 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관할의 중첩을 통한 견제도 뭐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하지만 뭐 바람직한 거는 이를테면 뭐 마약수사청 또 뭐 경제범죄수사청 이런 식으로 한다면 훨씬 더 그런 어떤 수사기관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실무적으로 이를테면 그 기관의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어느 정도로 쪼개는 게 가능한지는 제가 뭐 가능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객관 의무에서 객관 의무의 실효성 확보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게 드러났을 경우에 응징, 처벌 이런 거겠죠. 그런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만 우리의
뭐 어쩔 수 없이라도 객관을 지키려고 할 텐데 책에는 그런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어떤 국회의원을 연방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 선거 직전에 사건을 팍 터뜨려가지고 해서 결국 그 양반 낙선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원의원이었어요. 나중에 근데 FBI에서 내부 양심선언이 나왔습니다. 증거가 조작됐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결국 그 검사들이 징계 해부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드러날 경우에 확실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만 객관 의무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 왜곡죄 부분도 지적된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사실 법 왜곡죄는 저는 상징적인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게 적용이 뭐 한 10년에 한 번일지라도 실제 사건화되는 건 10년에 한 번일지라도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를테면 재기현 판사 같은 그런 거는 못하지 않을까 최소한 실제 독일에서도 법 왜곡죄가 많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정말 너무나 명백한 사안의 경우에 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 실효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장 청구 문제는 이것도 공감합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마당에는 더욱더 그 어떤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영장 청구권은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또 최근 사례를 보면 내란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이 이제 영장 청구를 검찰선에서 자꾸 반려함으로써 이제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또 보완책 같은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최기성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과도 좀 연관이 되는데 사실 영장 남용에 대한 견제는 사실 법원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의 역할이고 우리는 경찰이 검찰을 보내면 검찰에서 한번 걸른다. 이제 검찰이 함부로 막 영장을 정말 신청할 수 있으니까 검찰이 한번 걸러준다라는 뭐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법원이 엄밀히 해서 봐줘야죠. 근데 오히려 지금 검찰이 한번 걸러주니까 검찰을 거쳐서 올라온 거는 법원에서 거의 그냥 자동으로 내주는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관행이 굳어진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법원의 영장 심사에 대한 그 책임성이나 실질적인 인권 보호 차원의 어떤 법원의 심사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된다면 사실 뭐 수사기관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이 미비한 상황이라면 이를테면 수사기관의 어떤 폭주를 막을 그런 뭐 안전장치 그런 것으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선제 검사장 직선제 부분은 사실은 이거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큰 변화이고 사실은 뭐 장의적인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저도 반드시 이걸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아직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안으로 뭐 그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환제라도 그러니까 선출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뭐 국민이 징계하는 비록 뭐 임명된 자리라고 하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그 일본에는 그 대법관들에 대해서 그 국민 소환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임명되고 나서 그 이후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총선 때
그 신임 대법관의 명단을 투표용지에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찬반, 가부 이걸 해서 만약에 반대가 절반이 넘으면 이른바 이제 대법원이 잘리는 거죠. 네, 그런 제도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겁니다. 사실 뭐 총선에서 절반 이상이 어떤 특정 대법관을 비토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와 유사한 어떤 제도적인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어떤 국민들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적인 그런 의사 반영을 뭐 법원이든 검찰이든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 공수처는 수사 기소권을 같이 이제 그 검사나 뭐 고위 경찰관 이런 사건들 경우는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제도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를테면 공소청 체제가 안정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할 수도 다시 공소청으로 이관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이를테면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 사건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거는 사실 그걸 공수처 검사가 다시 가져가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면 약간 이해 충돌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최상현 의원님 법원개혁 부분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너무나 지금 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통해서 법원 개혁이 왜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는 사실 법원 스스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찰과 마찬가지로 결국 문제는 민주적 정당성 결여된 조직인데 그럼 민주적 통제, 시민들을 깔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시민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귀등으로 듣고 그걸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의 실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국민들 눈치를 보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법관 찬반 투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랑스의 최고 사법관회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판사들 인사에도 그 선출된 권력이 그게 어떤 영향이 간접적으로나마 미치게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지금은 법원이 너무나 그 안에 왕국이 돼버려가지고 그 안에서 대법원장이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깨뜨리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사실 대법원장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판결 이외에 판결로서는 영향을 미쳐야겠죠. 하지만 판결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법관은 그냥 최종심을 하는 한 판사일 뿐이지. 그리고 각각의 하급심에 있는 판사들도 각각 독립된 판사들이고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하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주고 네, 경찰청에서 왔습니다. 수사정책관으로 수사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박문준 경정입니다. 아니 그 위원님 발표 너무 감명 있게 잘 들었고요. 두 가지 부가 의견하고 한 가지 한번 평가를 한번 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부가 의견 두 가지는 검사장 직선제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될 때마다 누락된 부분이 그 미국의 디스트릭 어터니라고 하는 검사장들이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박 교수님께서는 잘 아시고 위원님께서는 잘 아실 테지만 청중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선출된 권력이 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상 대단히 많은 권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의 방향성과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하나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인적 자원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지금 특검을 보셔도 아는데 지금 특검 구성원분들 훌륭하게 하고 계시지만 대부분 대검에서 중수부 출신들에 있는 특수부 검사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공수처도 생겼고 우리 경찰청에도 변호사분들이 한 300여 분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쿨 출신이 도입된 지 아직 20년이 안 됐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아직도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서 사회 지도층 인사로 들어갈 수 있는 5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 있는 구성원분들이 아직은 대검 특수부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사장 직선제를 한 10년 후면 모를까 지금 당장 도입하는 맹점들이 있는 것들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가 의견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물론 경찰 개혁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현대사회에서 검찰 개혁이 5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참여정부 때 한 번 있었고, MB정부 때 수사현실의 법제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1차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2차 검찰개혁, 지금의 3차 검찰개혁인데, 수사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폐단이 많아가지고 수사권에만 약간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기소권에 관련된 견제장치들을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사기 추이와 사기 특위를 거치면서 가장 큰 성과가 재정신청권의 확대였는데, 이 재정신청권 확대가 법사위 마지막 통과되면서 공소유지 변호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약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검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에 거쳐가지고 이게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기소가 돼도 그 공소유지를 검사가 맡게 되면서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라는 측면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까처럼 말씀드린 5번의 검찰개혁 논의할 때마다 공소유지 변호사의 부활이나 재정신청권 확대와 관련 부분이 계속 문제점 지적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해서 검찰의 수사권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매번 문제는 제기는 되지만 간과되는 측면인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검찰심사, 일본의 검찰심사에도 기소력을 갖고 있죠. 놀랍지만 이 검찰심사의 운영 주체는 검찰이 아닙니다.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법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도입해서 기소권에 대한 견제장치도 이번에 3차 검찰개혁 때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가적 의견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발표하신 내용 중에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과 좋은 검사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예컨대 서초경찰서 강력팀에서 강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의심이 들었다, 담당 검사가. 그러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할 경우에 요구권만 가지고 이것을 해당 수사팀에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냐 문제가 계속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러면 검찰에게 마치 독일 검사에게 예심 판사로 보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미국 검사가 공소유지를 안 하고 디나이를 찍는 순간 거기에서는 일반 형사들이 담당할 수는 없고 위에 있는 관리자들만이 이 기소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듯이, 그럼 검사에게 선택권을 줘서 서초경찰서 예컨대 강력팀이 잘못했다는 것을 마음에 안 들면 이 보안 수사를 본인이 직접 서울경찰청에 있는 광역수사대 같은 데서 선택할 수 있게 주면, 이 새로운 팀과 당신이 이 강도 사건의 축소 은폐 부분, 예컨대 무슨 재벌 범죄에 대한 은폐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더니, 이제 좀 짜고는 있는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그래도 그게 서초경찰서나 서울경찰청의 광역수사대나 다 같은 경찰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위원님도 이제 기자 생활 해보셨으니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한번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 저도 발표할 때 근데 그 부분이 제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사건을 감추려고, 축소하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장치들, 그 중에 이제 좀 새로운 것이 이제 좀 다른 수사기관, 일단 경찰 내에 다른 정권 송치권을 주겠다는 거는 정권 송치권, 직접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권 3개 다 가져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개념적으로.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건이 지금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종결을 시키되,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그게 검찰로 가게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10% 정도 비율입니다. 당사자가 이의 제기하면 무조건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또는 검사가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 90일간 리뷰를 할 수 있는데, 그 리뷰 기간 중에서 2.7%를 나는 이건 생각이 달라,
다시 수사해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이걸 나한테 갖고 와 해가지고 가져간 다음에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전체 1년에 불송치 사건 50만 건 중에 이 비율이 1년에 100건입니다. 이 100건을 위해서 이 100건에 대한 보장장치가 지금도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수사 종결권이라는 것을 통으로 다시 검찰한테 주게 되는 것은 어쨌든 뭐 그런 제도를 취하는 나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검찰 개혁 논의를 할 때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검찰권을 분산하자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검사의 1% 정도 되는 직접 수사권을 없애면서 중수청으로 가되 전체 200만 건에 대한 종결권을 통으로 다시 검찰한테 가져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은 핵심은 경찰권을 어떻게 견제하게 될 것이냐, 나쁜 경찰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 것이냐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야지 다시 검찰에게 권한을 크게 준 쪽으로 가면 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권 송치 함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같은 게 있고 지금도 충분한 보안 장치는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만 보태면 그 종결권을 수사기관에 주는 것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저는 최종 결론 수사기관에서 최종 결론을 안 내고 검찰이 가져가서 검찰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 이렇게 할 경우에 수사기관이 뭐 불만이 훨씬 더 크시겠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분명히 수사기관 단계에서 결론을 내고 만약 이 결론이 잘못됐다면 이걸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좋지 섞어버리면 안 좋겠다. 왜냐면 경찰이 잘못된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을 나중에 공수처에서 바로 잡았다. 그러면 검찰은 이런 결론을 냈었다라는 게 분명히 남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두 개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어버리면 누구의 책임인지가 또 분명히 불분명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역으로 경찰이 무혐의다라고 분명히 결론을 내려야만 이를테면 검찰에서 이거를 만약에 나쁜 검사가 만약 이거를 기소하고자 할 때에도 경찰이 내린 결론이 있기 때문에 기소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 어떻게 하긴 하더라도 훨씬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책임성, 그 다음에 그 이후 검찰 기소 단계에서의 어떤 사건 왜곡을 막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그런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잠깐 떠올라서 말씀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는 거기는 어떤 좀 어떤 감시 이거에 대한 사실 그게 강박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청을 만들고 검찰청을 감시하는 청을 또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찰을 감시하는 기관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예 기관을 만들어서 감시하게 하는 뭐 이런 것까지 하던데 사실 우리라고 그렇게 못할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우리의 앞으로 상상력을 위해서는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행사를 마무리하기 앞서서 간담회를 주최해 주신 최기상 의원님의 소감 말씀 마지막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현 기자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겨레에 좋은 글을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앳된 외모의 사진이 실려있는 옛날 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도 많이 내셨기 때문에 꼭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김대근 연구위원님도 제가 국회에 와서 이 관련된 일 할 때마다 가장 크게 도움을 받으시는 분인데 이 귀한 두 분 함께 모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크게 영광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에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처음 듣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상의를 드리면서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당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총리실 산하에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저희도 적절하게 관여하면서 오늘 말씀 나온 것들을 꼭
어떤 형식으로든지 녹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는 지금 저희가 당에서 경제형벌, 비합리화 얘기도 하고 배임죄 폐지 여부도 논의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수사와 형사재판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사건 중에 정말로 형사처벌할 만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만든 법들에 의하여 범죄자가 되고 있는지 우스갯소리로 외국에 나가서 뭘 하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전과가 많냐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그게 다 우리 국회에서 만들고 우리 스스로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는 형국은 아닌가라는 근원적인 질문도 앞으로 던질 생각이고요. 그 관련해서도 우리 기자님과 우리 박사님께서 많이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 시간이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